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대 2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이 두 차례의 공모에도 참여 기업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AI 인프라 정책을 관행적이고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민간에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조 5천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에 공모를 통해 민간 투자도 끌어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에 이어 지난 13일 두 차례나 공모를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공모에 지원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대형 국책 사업치곤 초라한 결과입니다. 민간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배경에는 열악한 사업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데 정부 지분이 51%로 민간의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간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자금만 투자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정부가 하는 거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가인공지능 컴퓨팅 센터가 민간의 저렴한 인프라 제공을 위한 사업이라 수익성이 불투명한 것도 민간의 참여를 꺼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던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공고하고 입찰하고 하는 과정도 그랬고 또 수익 모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모 조건에 대한 고민 없이 2차 공모를 밀어붙이면서 예견된 유찰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SK가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해 국가인공지능 컴퓨팅 센터의 실효성에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이 제조업을 우리나라 경제로 이끌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울산은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정부가 구상하는 AI 고속도로의 강력한 새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성이냐 공공성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조차 정하지 않고 관행적이고 안일하게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AI 강국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필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올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간평가에서 21%의 사업이 미흡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개 부처 212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간평가 결과 우수는 18%인 40개, 보통은 59%인 126개, 미흡 부적절은 21%인 46개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성과가 부진하고 미흡한 사업은 사업 수행 부처가 직접 10% 이상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우주항공청은 개청에 따라 기존 부처와 전문기관 역할이 바뀌고 조직 위상 변화로 혼란이 발생했다며 추진체계 개편 등 빠른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00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 개발을 포함한 양자 기술 핵심 과제에 앞으로 8년간 총 6,454억 원을 투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양자컴퓨팅과 양자통신, 양자센싱 등 양자기술 3대 분야에서 선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3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추진됩니다. 정부는 1000큐비트 양자컴퓨터와 100km급 양자인터넷, 양자센서 플랫폼을 개발하고 오류 정정 기능이 적용된 양자 프로세서 구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가 민항기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지원을 위해 별도 사업 수행 체계를 구축합니다.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청사에서 민항기 국제 공동개발 추진 간담회를 열고
국내 항공산업계와 국제공동개발사업 수행체계인 팀코리아 구성 전략과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공동개발은 국내 항공제조업계가 공동개발에 참여해 개발비와 위험을 분담하고 양산되면 개발 품목에 대해 20-30년간 납품권을 행사하는 사업체계입니다. 우주청은 국내 기업들을 결집해 민항기 제작사와의 협상을 주도하고 수주 물량에 대한 분배를 책임지는 사업체계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즘 경남 남해안 멸치 조업장에서는 멸치 대신 해파리가 잡혀 올라온다고 합니다. 올여름 남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해파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고성군에서 20여 년 동안 멸치 조업을 해온 강은수 씨. 지난 3월부터 극성인 보름달물 해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겪어보지도 못했고 이건 처음입니다. 메르치하고 이렇게 짬뽕이 돼요. 섞여버리니까 상품 가치성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창 멸치를 잡아야 할 시기지만 그물망엔 멸치 대신 해파리가 가득합니다. 60kg짜리 상자에 보름달물 해파리가 가득 찼습니다. 바다에는 여전히 보름달물 해파리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진은 보름달물 해파리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보름달물 해파리가 자주 출몰하는 자란만과 고성만 일대에서 해파리 밀도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인공 구조물도 많고 적당한 수온에 먹이량도 많다 보니 해파리 생활사 단계에서 폴립이 부착할 수 있는 서식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대량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올여름 남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보름달물 해파리 성체가 되기 전 인공 구조물 등에 달라붙어 살아가는 유생인 폴립의 수가 늘어나 해파리 개체 수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해파리가 극성을 부리자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킬로그램당 300원에서 수매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수매 사업은 확대해 나가겠으며 해파리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어선을 이용한 해파리 절단 작업을 지난해엔 해파리 대량 발생이 법령상 자연재난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해파리를 퇴치할 뾰족한 수가 없어 각종 피해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한 해 중 비가 가장 많이 오는 7월에 교통사고도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강수 일수를 분석한 결과 7월이 15.8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빗길 교통사고 역시 7월에 3,029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는데 시간대별로는 밤 9시 전후에 집중됐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가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땅꺼짐 사고가 끊이지 않는 부산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 부산시가 특단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지하를 직접 들여다보는 CCTV와 땅속 위험을 탐사하는 레이더를 도입해 보강과 예방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형 땅꺼짐 사고에 이어 지난 4월에도 두 차례 땅꺼짐 현상이 나타난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구간. 부산시는 즉각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려 원인 조사에 들어갔는데 결과는 오는 8월에 나옵니다. 하지만 시는 원인 규명만 기다릴 수 없어 사고 직후부터 예방 조치를 대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추가적인 땅꺼짐을 막으려고 의심 구간 120여 곳에 작은 구멍을 뚫어 내부를 확인하고 빈 공간을 메우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침수에도 대비해 양수기 60대와 24시간 현장 상주 인력을 공사 구간에 배치했습니다. 또 공사 구간에 자리한 하수관로 3.6km와 하천 유입부 1.5km를 준설하고 하수관로 내부는 영상으로 세밀하게 조사해 정비했습니다. 시는 이런 조치들을 바탕으로 집안 치마 관리 지역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저희는 예방 조치를 했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은 시 전역으로 관련되는 구간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 아래 땅속 빈 곳을 찾는 지표 투거 레이더 탐사 구간을 현재 139km에서
368km로 확대하고 탐사 차량도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좀 계획을 당겨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탐사를 강화해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방안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인 집안 치마를 발견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 세계에서 매년 수십억 개씩 버려지는 폐타이어를 고무나 나일론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홍순혁 교수 연구팀은 폐타이어를 고부가 가치 화학 연료인 고순도 고리형 알켄으로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이중 촉매 기반의 연속 반응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두 가지 촉매를 활용해 낮은 온도에서도 폐타이어를 잘 분해할 수 있는 이중 촉매 기반 기술을 개발해 폐타이어에서 최대 82% 수율로 고무와 나일론 원료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타이어 속 고무 분자의 결합 구조를 바꾸고 고리 모양의 화합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응 효율을 높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폐타이어 화학적 재활용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차세대 고효율 촉매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공기 속 먼지를 걸러주는 자연 필터인 코털에서 착안해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킨 새로운 공기 필터를 개발했습니다. 우상혁 중앙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사람의 코 속에서 점액으로 덮인 코털이 공기 중 입자를 효과적으로 포획하는 원리를 모방해 필터 표면에 얇고 안정적인 액상막을 형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액체가 물체에 달라붙는 모세관 힘으로 먼지를 흡착할 수 있어 흡착력이 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순히 먼지를 잘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먼지가 필터 소재에 뭉친 형태로 안정적으로 달라붙어 통기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G U+가 인공지능으로 위조한 목소리와 얼굴을 판별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합니다. LG U+는 안티 딥보이스 기술을 AI 통화 비서 서비스인 익시오에 탑재해 이달 말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티 딥보이스 기술을 활용하면 AI로 위조한 목소리의 부자연스러운 발음이나 주파수의 비정상적 패턴을 찾아내 진위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또 영상이나 사진을 분석해 합성된 영상의 남은 흔적을 탐지하는 안티 딥페이크 기술도 확보해 위조를 감지하는 기능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계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투데이인. 오늘은 성균관대 최종서 교수님을 모시고 방사선 피폭 예방과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과기정통부 선정 선도연구센터인 메타버스 기반 방사선 안전 ICT 연구센터 센터장이시기도 합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의료 현장과 산업 현장 곳곳에서 방사선이 대단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대기업 S전자에서 근로자들이 방사선 피폭으로 손괴 피부가 이제 괴사한 영상이 방송이 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잖아요. 예. 이 방사선 피폭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예. 방사선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방사선은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요소인 DNA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DNA가 파괴가 되면 DNA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세포거든요. 예. 세포가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세포가 파괴된다는 얘기는 우리 인체의 장기나 기관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DNA가 파괴가 되니까 뭐 인체가 파괴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인체 파괴를 우리는 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NA는 다시 묶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체에 파괴된 괴사된 그런 장기는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DNA가 이제 파손이 되면은, 그러니까 많이 파손될 경우는 괴사가 일어나는데, 방사선이 너무 과다하게 노출이 돼가지고 방사선이 이제 그 DNA를 파괴돼서 완벽하게 이제 없애주면은 괴사가 일어나는데, 드문드문 파괴를 하게 되면은요, 이 DNA가 체인이 끊어져 가지고 우리 몸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니까 이 세포가 돌연변이가 일어난 이 세포를 우리는 그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많이 피폭을 받게 되면은 정상 세포들이
전부 다 암종으로 변환할 수 있는 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일이 생기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DNA가 또 유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자손 대대로 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인을 갖게 돼서 이게 이제 자기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아시다시피 1945년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많은 주민들이 방사선 강력한 피폭을 받았습니다. 원자폭탄이 폭발을 하면서. 그래서 그 분들이 물론 괴사가 일어났고 다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덜 받으신 분들이 자손들까지도 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인을 갖고 태어나게 돼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불행을 않는 그런 결과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방사선은 그래서 많이 맞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원자폭탄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산업이 발전하니까 많은 부분에서 방사선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S전자에서 그 작업 중에 방사선을 이용했다는 건 그 전에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예. 실제로 방사선이 이 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목재, 철강, 조선 뭐 모든 곳곳에 또 병원에서도 의료 사고들이 방사선에 의해서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나 내부에 있는 물질을 보려면은 유일한 방법이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방사선의 정치를 잘 모르게 돼가지고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한번 있었던 일인데요. 대학원생이 그 방사선 실험을 하려고 그 어떤 방사선 고방사능 실험소에 방문을 했다가 이 고방사능 실험소의 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열려 있는데 이 학생이 모르고 들어갔던 거예요. 예.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 나는 괜찮다. 그런데 이제 관리하셨던 분들이 큰일 났다. 원자력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이 학생의 이제 점검을 해보고 진단을 갔었는데 뭐 아무런 증세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우겨댔는데 이 학생이 5일 만에 죽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한 3일째 되던 날에는 온몸에 털이 다 빠지고 그리고 4일째 되던 날에는 모든 곳에서 출혈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그때까지도 이 학생은 방사선의 폐해를 모르고 있을 정도로 방사선이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 환자들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 방사선에 대해서.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DNA가 파괴되니까 그래서 무서운 건데 이 방사선이 발견된 지가 100년 정도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직도 방사선 피폭 사고가 좀 빈발하고 또 이것을 예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방사선의 그 위험성을 예방하면 좋겠지만은 예방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방사선은 그 유령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령을 얘기할 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못 맡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체를 모르니까 무서운 건데 바로 방사선이 바로 그런 유령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방사선을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방사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전기적인 전압을 쓰거나 뭐 가스를 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만은 예. 이게 덩치가 커요. 그리고 이 방사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첨단 그런 그 검출기들이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아무 싸다 하더라도 약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 되고 시스템을 다 갖추려면 수억 원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사선을 우리가 쓰는 전근대적인 방법을 쓰게 되니까 우리가 아직도 방사선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방사선에 피폭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방사선에 노출이 됐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 방법이 뭐냐? 방사선을 눈에 보여주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기술, 메타버스 기술이라든가 AI 기술, 그리고 스마트 영상 기술 이런 모든 그런 기술들을 합해서 이 방사선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사선의 정체가 너무
간단치 않기 때문에 예. 이게 그 방사선을 예방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방사선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냄새도 안 나고 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보이게 되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계신다면 확실히 안전성 측면에서는 훨씬 좋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방사선이 눈에 보인다면은 S전자의 작업자가 내가 작업하기 전에 방사선이 뻘겋게 나오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은 누가 그 작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학원생이 문이 고장은 났지만은 안에 들어갔더니 방사선이 뻘겋게 들어있다는 것을 존재를 알았다면은 바로 그 방사선으로부터 도망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는 방사선으로부터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사선에서 예방 방법은 딱 굉장히 간단합니다. 멀리 도망가고 빠르게 도망가는 일입니다. 방사선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은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이라든가 장치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가장 우선순위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방사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야 된다. 과거에는 이와 같이 직접 방사선을 우리 그 지뢰 구역, 시전선 근처에 가면 지뢰 탐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지뢰 탐지하기 위해서 긴 막대에 대고 방사선 탐지기를 놓고 여러 군데 이제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에서 저희가 방사선을 새로운 그런 그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쓴다면은 방사선으로부터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예, 확실히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나 산업체에서는 다 환영을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상용화랑 보급 계획 또 국제적인 관심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저희 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통부의 그 100% 재정 지원으로 저희가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 중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산업체들이 이것을 이용한다면은 가격도 싸고 그리고 정확하고 그리고 많은 그 작업자들이 방사선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지금 2년 동안 탐색 연구비를 받아서 그 가능성을 이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방사선이 어디에 있구나 그리고 얼마나 센 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미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런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이 기술을 완성도를 높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산업체들 특히나 중공업 회사라든가 중소기업에서의 그 방사선 검출기의 비싼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그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보급할 때 이 회사들이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이거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만약에 허락을 해주시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허락을 해주시면은 저희 자체 연구 개발이 그 정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그런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저희 연구센터가 일조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방사선 피폭을 예방하는 게 사실 뭐 세계적인 난제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제적 관심이 또 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년간 이런 방사선을 보다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프랑스의 그 파리 사클레이 대학에 있는 IJC 연구소 그 전에 이름이 이제 마리큐리 연구소인데 거기가 방사선을 연구하는 아주 그 유명한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방사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사실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방사선을 보여준다는 기술을 저희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알게 돼서 작년에 저희 연구센터를 방문해서 같이 앞으로 이런 기술을 더 발전을 시키자고 해서 저희하고 MOU를 맺은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러한 기술을 그 외국 그 연구소 중에서 특히 중저개발 국가인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에서 이 기술을 좀 자기네 연구소에서도 활용하고 싶다. 왜냐하면은 그 중저개발 국가들은 방사선 이용에 대한 어떤 지적인 그런 부분이 미흡함을 그 연구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곳에서도 방사선을 보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은 그곳에서 방사선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특히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은 아직 원자력 발전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활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저희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완성도 높게 되면은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은 국제기구인 유엔사나 국제기구인 IAEA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의 이 첨단 방사선 회피 기술, 예방 기술을 저희가 보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최종서 방사선 안전 ICT 연구센터장과 함께 방사선 피폭 예방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질을 꿰뚫고 질병을 찾아내는 방사선은 적절히 사용하면 인류에게 큰 혜택을 주지만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사선의 이로움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 철저한 예방 수칙과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